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로 해석되는데 개혁 방안은 조국 법무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변 출신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조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여당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대정부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비상행동 모임을 만들어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며 분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는 당 분열을 획책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주 폭발한 선박에서 불이 옮겨붙은 유조선 선장이 선원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 끝까지 배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실을 샅샅이 뒤지며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는 탈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개천절인 3일 오전에 전남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지나오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만조와 겹친 관계로 많은 비로 또 피해가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정부 들어 검찰의 독립성은 강화됐지만 검찰 개혁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 검찰의 삿바 싸움에서 대통령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 수여식 뒤 처음으로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심한 듯 국민의 요구에 비해 현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시행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가 끝나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장관이 건의한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해 인사를 통한 검찰 조직 개조 작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통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성찰을 촉구한 데 이어 주말 촛불 집회를 지켜본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이렇듯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자정 방안을 내놓으라는,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특별 지시, 결국 대상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윤석열 이름 석자는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인사권자로서의 강력한 지시입니다. 특히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해 현재 의사결정 구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또한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압박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개혁 방법과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검찰총장이 실행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검찰 압박이라는 시선에 대해 청와대는 임명권자로서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개혁안을 지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조국 장관도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고 한 겁니다. 주말 집회를 콕 집은 건데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검찰에 직접 메스를 들이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민변 출신 변호사를 발탁했습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을 여러 차례 겨냥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부르면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며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 대한 심경도 내비쳤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과 무관하게 검찰개혁의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엔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도 개혁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위원회는 형사 공판부 강화와 함께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1호 권고안으로 내놓았는데 특수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통으로 채워진 검찰 수뇌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규모 촛불 집회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참에 검찰개혁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집회 참가자들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집회에 대해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과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당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대처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촛불 집회를 친문 세력의 검찰 겁박이라며 참석 규모에 대해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위병 정치로 나섰습니다.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의 정치, 군중 정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태똥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앞에서 조국 사퇴를 외치며 16일째 단식을 이어온 이학재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촛불 집회와 검찰개혁을 국민 명령으로 내세운 여당과 홍위병 정치로 몰아세우고 있는 야당의 대립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어제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촛불 집회에 이어 오늘은 문 대통령의 개혁 압박 메시지까지. 당연히 검찰은 당황했겠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문 대통령이 또 검찰에 개혁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 입장은 나왔습니까? 급작스러운 청와대의 공개 지시에 분명 당혹스러울 법도 한데 검찰 일단은 침착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검토하겠다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검토해봐야겠지만 당장 오늘 특별히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의식한 탓인지 이런 때일수록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짧은 당부를 남겼는데요. 윤 총장 지금은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을 진행 중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며칠 동안 연수를 받고 있는 신임 검사장들을 굳이 이곳 서울 서초동까지 불러온 배경을 두고 모레 조국 장관과의 만찬을 앞두고 내부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찰 측은 연례적인 저녁 자리임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현안에 대한 설명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 보시면 임명권자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되셨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를 하셨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으셨을 거라면서 지난 정권 때도 그리 눈치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 여러 고초를 겪었으면서 또다시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뭐냐라면서 검찰을 공격하는 여권과 일부 여론을 에둘러서 비판했습니다. 혹시 정경심 교수 소환 일정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일정이 계속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일단 내일 정 교수를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앞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서 이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이 사모펀드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의 구속기한이 모레 만료가 되거든요. 보통 구속기한이 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하기 때문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오촌 조카와 일부 공범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정 교수를 내일 불러서 조사한 뒤에 이 모레 오촌 조카와 함께 기소할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때처럼 이 검찰 주변에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한다는 말까지 나돌면서 이 정 교수 소환을 앞둔 이곳 검찰청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서울대 인턴은 집에서, 동양대 인턴은 어머니 연구실에서 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학생의 완성되지 않은 인턴 증명서까지 집 PC에 들어있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자택 PC에서 지난 2009년 고3이었던 학생 3명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그리고 조 장관 대학 동기 아들의 증명서입니다. 조 씨를 제외한 2명은 사실상 인턴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의 대학 동기는 MBN과의 통화에서 아들과 조 장관 딸이 친한 건 맞다며 아들이 서울대 학술대회를 간 건 기억하는데 인턴을 했는지는 명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조 장관 딸이 검찰에서 집에서 자료조사를 하며 인턴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선 조 씨가 어머니 연구실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SNS를 통해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PC에 왜 고교생 3명의 인턴 증명서가 있었는지와 위조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언급했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아이러니하게도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최 총장이 교육부에 이력서를 낼 때 단국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음에도 수료라고 꾸며 제출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선한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동양대 측이 이사 취임을 승인해달라며 교육부에 냈던 최성해 총장 이력서입니다. 학력 부분에 1978년 단국대학교 4년 수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 총장은 단국대 재적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교육부에 제출한 이력서엔 재적이 아닌 수료로 작성됐습니다. 재적은 학사 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하지 못하고 학적에서 제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이력 제출이 동양대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검토하긴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최 총장은 외부 프로필에 단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고 써왔지만 제적당한 학생은 학사나 수료 등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최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할 때 교육자적 양심에 따른 진실을 언급했던 터라 최 총장 학력 위조 의혹에 따른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다 위선자라고 비난한 참여연대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발언 직전에 조국을 옹호하는 참여연대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던 간부인데 이 발언이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일자 참여연대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던 김경률 회계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적폐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MB구속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조국 장관이 불편하냐, 윤석열 총장이 불편하냐고도 썼습니다. 조 장관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향해서도 위선자, 구역질 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조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같은 진영으로 여겨졌던 김 위원장의 저격글은 시민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했지만 홈페이지에는 후원을 취소하고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안이 심상치 않자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구성원 모두 행동과 표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리기 전인 지난 28일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직 사임과 회원 탈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이 폭발했을 때 바로 옆 유조선까지 불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죠. 당시 유조선 선장이 마지막까지나마 선실을 샅샅이 살피고 맨 마지막에 탈출한 덕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로 불이 옮겨 붙은 유조선의 내부입니다. 방제복을 입은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선실 내부를 뛰어다닙니다. 방마다 문을 두드리고 잠긴 곳은 열쇠로 열어가며 선원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매캐한 연기를 뚫고 1층부터 3층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해경의 탈출 명령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 국적의 유조선 선장입니다. 기름이 실린 배가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를 위험 속에서도 선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에 탈출했습니다. 선장이 홀로 남아있을 땐 배 중앙까지 불이 옮겨 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옆 선실로 불이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끝까지 배에 남아 선장을 설득한 해경 구조대원 덕에 선장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추가 폭발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계셨다면은 이제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폭발과 연이은 화재로 18명이 다치긴 했지만 긴박한 구조작전 덕에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선원 46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5살 의붓 아들을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한 계부가 어제 구속됐죠. 이 아빠의 SNS에는 잔혹한 사건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이, 동영상들이 여럿 공유돼 있었습니다. 현실과 인터넷을 구분 못했던 걸까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5살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이모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유독 한 유튜버의 게시물을 다량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캐리어 가방 속 토막 시신, 이태원 살인사건 등 주로 잔혹한 사건과 미스터리를 다룹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상을 집중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게임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경우가 일반론적이거든요. 저는 아마 그걸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씨는 의붓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며 손발을 묶고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2년 전 아동학대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장장 6개월에 걸친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사건 수사가 고유정의 연쇄 살인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수사 초반 친부를 과실치사 피의자로 수사했던 경찰을 두고는
말이 많습니다. 또한 고유정은 자신이 왜 전 남편을 살해했는지 그 이유를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위부다들 사망 사건의 범인을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국가수의 현 남편 채모 검사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해당 약물은 지난해 11월 고유정이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은 약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 남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게 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접한 현 남편은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것들을 알아낸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신들이 어떤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서 이제까지 버틴 것밖에 없거든요. 고 씨는 재판부에 미리 요청한 대로 오늘 법정에서 손글씨로 직접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 질수서를 10분가량 울먹이며 읽었습니다. 고 씨는 전 남편이 감히 재혼을 하느냐, 혼자만 행복할 수 있느냐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손에 잡힌 칼로 눈을 감고 전 남편을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위부다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함께 살던 동거녀와 자신의 90대 노모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이런 참혹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김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가 탄 자동차가 골목을 지나가다 멈춰서고 곧이어 과학수사대 차량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그제 서울 봉천동에서 70대 남성이 동거녀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2대 오고 공사차인데 서울폴리스라인 쳐놨다고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동거하던 7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다른 방에 있던 자신의 90대 노모까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전화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들은 집 앞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거녀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돼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친까지 살해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번엔 유력 정치인의 딸입니다.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며칠 전 인천공항으로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막 대학에 간 새내기 대학생이라고 하네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최근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을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의 딸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과 옷주머니에 대마 카트리지 등을 넣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재벌가 3세들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와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검은 현재 밀반입만 확인했을 뿐 투약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변종 대마 입수 경위와 투약 여부와 횟수, 공범 존재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홍 전 의원의 딸은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전립선 약을 복용하면 6개월 안에, 건선 치료제를 복용하면 영구적으로 헌혈을 하면 안 됩니다. 임산부가 이 피를 받으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허술한 관리로 헌혈 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학생 정효한 씨는 헌혈 금지 약물을 복용한 채 실수로 헌혈을 했습니다. 여드름 약을 그때 다 복용을 하긴 했어요. 완전히 다 복용하는 상태였는데 이때 까먹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혈액은 대한적십자에서 걸러내야 하지만 매년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적십자가 심평원으로부터 매일 누가 헌혈 금지 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자료를 받지만 그 사이에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헌혈하면 거르질 못합니다. 아예 처방 이력 정보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헌혈 금지 약물을 처방받아도 적십자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헌혈 금지 기간에 아주 영구적인 의약품이 있어요. 복용한 사람이 헌혈을 하고 그 혈액이 출고가 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분들이 출소 후에 헌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없을 수도 있죠. 수혈이 된다고 한다면 아기한테 신경관계 결손이나 여러 가지 각종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겠고 유산으로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혈액이 문제가 있으면 헌혈 이후에 해당 혈액을 폐기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따끈따끈한 오늘의 키워드를 픽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픽은 뭡니까? 네, 첫 번째 픽은 황화수소입니다. 아, 그 화장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9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마시고 2달째 의식불명 상태였던 19살 여고생이 끝내 숨졌습니다. 여고생이 입원했던 병원 측은 지난 27일 이 여고생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황화수소가 뭐길래 그렇죠? 무슨 독가스 같은 겁니까? 네, 황화수소는 인화성과 독성을 가진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네.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게 특징인데요. 주로 대도시의 하수나 쓰레기장에서 유독물질이 부패하면서 발생합니다. 흡입을 하면 구토나 어지러움,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이고요. 심하면 호흡이 정지되거나 질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고생은 그것을 맞고 뛰어나올 시간도 없이 그렇게 변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공중 화장실에 있었던 거죠? 네, 이 경찰은 정화조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유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회타운 건물에 있는데요. 매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오수를 퍼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배기장치 이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여고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걸로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족들이, 유족들이 뭐 좀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네. 수영구가 관리하는 대부분 공중 화장실은 사고에 대비해서 배상 공제에 가입이 됐는데요. 네. 사고가 난 공중 화장실은 이 배상 공제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 민간인 회타운에 있기 때문인 건데 수영구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냥 보험 처리 저희 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곳이 한 군데밖에 그 거리밖에 없었고 구청 소유 건물이거든요. 나머지는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배기장치가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둔 회타운 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사망한 여고생이 정말로 정화조에서 나온 황화수소 때문에 사망했느냐는 겁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추정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네. 지자체가 아닌 회타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은 앞으로도 힘든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지 않았나요? 바로 얼마 전인데요. 네. 지난 10일 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이주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하 폐기물 탱크 안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국가수 감식 결과 황화수소가 3000ppm이나 검출됐습니다. 그때도 황화수소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7년 경북 군위, 경기 여주의 양돈 농가에서 한 해 전인 2016년엔 경북 고령의 제지 공장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 저렇게 위험한 건데 사실 누구나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라서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네. 다음 픽은 또 뭡니까? 네, 두 번째 픽은 추억은 그만입니다. 추억은 좋은 단어인데 왜 그만입니까? 자, 살인의 추억 기억하시죠? 예. 앵커께서는 살인의 추억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네, 맞습니다.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던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특정되면서 경찰의 조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네. 30여 년 동안 아픔과 공포를 잊어왔던 화성 시민들이 살인의 추억을 그만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긴 좋은 단어도 많은데 하필이면 뭐 연쇄, 살인 이런 단어가 붙으니까 주민으로서는 달갑지 않겠어요.
네, 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고서부터 저도 당시 이춘재 자택 부지부터 이 사건 발생한 마을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네. 용의자가 특정된 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화성이란 언급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화성 시민들의 말 들어볼까요? 화성시에면은 연쇄살인 사건은 사람보다 떠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게 화성시가 나타나니까는 싫죠. 이 지역이라니까 안 좋지. 주민 입장에서 나쁜 사건이잖아요. 끔찍한 거 저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화성만 특정해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비슷한 뭐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그 지역, 그 특정된 지역 이름이 붙는데 그럼 그곳 주민들도 이렇게 뭐 항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최근의 강력 사건을 생각을 해봐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실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맞습니다. 불렸었죠. 예. 그리고 지난해로 가볼까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도 과천 토막살인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네. 제주에서는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지역민의 호소가 이어졌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과천시에서는 제발 지역명을 쓰지 말아달라는 항의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역명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용의자 이 씨의 전 아내의 집에 일부 기자들이 찾아가는 등 사생활이 극도로 위협받는다 이런 항의가 접수됐다면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언론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과도한 노출을 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 권리와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들의 또 사이의 또 알력.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위해 전면에 나섰습니다.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의원도 조만간 책을 출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 복귀를 위한 기지개를 읽히면서 바른미래당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모임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승민계 8명과 안철수계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대표로 추대됐습니다.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분과 이 아주 추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로 그 싸움은 끝을 내겠습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선 모든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있는데 당의 분열을 이렇게 획책하고 조장하고 이런 것은 정치인으로 또 정치 지도자로 할 일은 아니다. 독일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도 1년 2개월 만에 SNS 활동을 재개하고 오는 9일 자신의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책을 출간한다고 밝혀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공동 창업주 격인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가 동시에 정치 행보를 이어가면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내년 총선을 두고 현역 의원 4명이 벌써부터 혈투를 벌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선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안양 동안 을 지역입니다. 김도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선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경기 안양 동안을 지역입니다. 20년간 지역구를 지킨 심 의원에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안양 지역 등 시민 3,800여 명의 정의당 집단 입당을 주도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분들의 손을 잡고 2020년 승리의 승전보를 안양에서부터 전해드리겠다는 약속, 굳은 약속 드리고요. 최근 조국 장관 임명으로 지지율이 잠시 주춤한 정의당 입장에선 천군 만마와 같은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직을 맡아 중앙정치에 바쁜 이재정 의원은 여당의 장점을 살려 안양 발전을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와 소통할 수 있다는 여당 의원의 외부적 강점과 확인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의원이라는 강점이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인 임재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관련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의 안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유무형의 폭력들 좀 특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철 사업 예산 확보 등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한 만큼 수성을 자신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19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웬걸요? 서울시장은 오히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친인척이라 배제하는 건 더 나쁘다고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직접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해서 만약에 그런 증거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고발할 거 고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까지 2달간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 직원의 14.9%가 실제로 내부에 친인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 방식도 동원됐습니다. 단순히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낮게 줘서 합격권이었던 여성 6명을 탈락시킨 겁니다. 감사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 등을 요청했는데 정작 감사를 요청한 서울시가 강력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사 직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이자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함께 감사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 역시 임직원 친인척이 채용된 비율이 33%에 달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사 직원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친동생을 채용하거나 임원 자녀를 단독 면접으로 채용하는 등 적발된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원은 인사 조치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주신입니다. 비싸다고 항의했더니 깎아줬다. 국내 고가 아파트 중 한 곳인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조정 끝에 나온 말입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이 아파트 잠정 공시가격은 평균 30억 200만 원이었지만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은 27억 9,700만 원이 됐거든요. 전국 평균은 5.2%, 서울은 14%가 올랐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7%나 내려간 겁니다. 주민들이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아파트를 조사하고는 조망과 일조권 등이 나빠졌다며 가격을 하향 조정해 준 거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려갔으니 230여 가구가 1억 7천여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의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근처 1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낮아졌죠.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정부가 감면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들 중엔 수십억 자산가도 수두룩한데 말이죠.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약자인 중소업체들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국토부의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한 근무자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골프와 술, 호텔, 마사지 등 1,1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대전청에 근무했던 또 다른 공무원은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죠. 이렇게 영세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아 처벌된 전현직 공무원은 21명이나 드러난 숫자만 21명이나 됩니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니 말 다 한 거죠. 힘 있는 사람들 항의는 술술 들어주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접대와 향응을 강요하는 공무원들.
이쯤 되면 국토교통부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들에게 청렴과 결백, 공정을 기대하는 건 애초부터 너무 무리한 것이었을까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건지, 거기 가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건지 참 씁쓸해집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휴일에 개천절 아침에 태풍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과 중국을 지나며 조금 약해질 수는 있지만 많은 비와 남해안의 만조가 겹쳐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점점 덩치를 키우며 올라오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모습입니다. 시속 20km가 넘는 속력으로 오늘 오후 대만 동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만과 중국 상하이 인근을 통과한 뒤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오전 9시쯤 전남 목포로 상륙할 전망입니다. 중국 상하이를 스치며 세력이 조금 약해진 뒤 우리나라에 올 때쯤엔 소형 크기의 강도 중 수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선 태풍 링링이나 타파보단 약해지겠지만 내륙을 통과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영향으로 내일 밤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는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확대돼 다음 달 4일까지 많은 곳은 600mm까지 호우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지리산, 강원 영동 쪽으로 집중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강풍도 역시 35에서 45, 도서 지역에서는 50m까지도 초당 강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모레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만조도 겹쳐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이 늘면서 온라인에 입점한 상인들의 대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많이 팔리는데 왜 대출을 하는가 봤더니 상품을 판 대금이 한두 달 뒤에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자가 일반은행의 7배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겠죠.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입점 상인인 박모 씨는 늘 현금이 부족합니다. 물건을 팔아도 쇼핑몰로부터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한두 달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5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자금이 있어야 물건을 사서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그 자금이 거의 한 달 이상을 묶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 대출 연계회사인 P2P 업체에서 먼저 돈을 빌리고 쇼핑몰이 상인에게 정산해주는 대금을 P2P 업체로 돌리는 일명 선정산 서비스가 요즘 쇼핑몰 입점 상인 사이에선 필수입니다. P2P 선정산 시장은 1년 전보다 10배 정도 성장해 대출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P2P 선정산 서비스의 연 이자율은 14에서 16%에 달해 통상 연이자가 2%대인 은행 담보대출의 7배 수준입니다. 제품 하나 팔아서 저희가 몇천 원을 남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내면서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많이 힘들죠. 전문가들은 이자가 높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손 비용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는 수수료 또는 이자율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자율 낮추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금융위원회 또 제1금융권 등과 같이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금융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새 아파트가 줄어들 걸 예상하고는 값이 미리 올라버린 겁니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온 거죠. 정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1,6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3년 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국내 부동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급 면적 80제곱미터, 즉 24평이 23억 9,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평당 가격은 9,992만 원, 사실상 평당 1억 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24평 24억 원에 딱 200만 원 모자라는데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소형 평형이라 희소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20억 원에 못 미쳤지만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자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를 누르면 집값이 잡힌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시장은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로 해석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잠깐 수개월에서 한 몇 달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더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대 허미정 선수가 LPGA 시즌 2승째를 거두고 남편과 아름다운 키스를 나눠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제 KPGA 2승째를 따낸 김비호 선수는 갤러리에게 손가락 욕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3라운드 내내 선두를 달렸던 허미정은 포구에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추격자들이 타수를 잃는 사이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잡아 최종 합계 21언더파를 쳤습니다. 2위를 4타 차로 따돌린 허미정은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Wire to wire because I never had that before in my life and I really want to do it and I did it. I'm so happy. 10년간 2승이 전부였던 허미정은 지난해 결혼 후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올해만 2승째를 올렸습니다. 남편과의 달콤한 키스는 보는 이들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한국 남자 프로골프의 김비호는 우승하고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어제 KPGA 대구 경북 오픈 최종 라운드, 김비호는 16번 홀 티샷 실수를 하고는 갤러리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샷 순간 셔터 소리 때문에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이라는데 드라이버를 내리치는 걸로도 모자라 한참을 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고 시즌 2승을 달성하긴 했지만 김비호를 향한 건 축하가 아닌 비난 세례였습니다. KPGA는 내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비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 등을 포함한 월드컵 예선 선수 명단 25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는 북한과의 평양 원정 경기도 치르는데 북한이 확답을 주지 않아 아직까지 평양에 언제 어떻게 갈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걸 빼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동 경로는 베이징에서 북한 비자를 받고 평양에 들어가는 이란과 서해 직항로나 육로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가는 이안이 있습니다. 베이징 경유 평양행은 베이징에서 1박이 필요하지만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평양행은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벤투 감독이 원하는 건 평양 직행인데 육로 이동 확률은 낮지만 응원단 방북이 성사되면 군용 수송기를 이용한 서해 직항로 평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Nós aquilo que temos são vários planos dentro daquilo que é a nossa organização. 이동 경로만큼 벤투 감독을 답답하게 하는 게 인조잔디가 깔린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보다 바닥이 딱딱해 천연잔디에 익숙한 우리 선수들이 애를 먹을 수 있는데 대표팀은 경기 전날에야 김일성 경기장 잔디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6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을 격파하는 등 14년 넘게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경기장에서 펼칠 북한 팬들의 광적인 응원도 대표팀에는 부담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낮에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한편 오늘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남해안과 제주, 오후에는 충청 지역에서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 앞쪽에 만들어지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제주에도 30에서 80, 남해안에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태풍 미탁은 현재 강한 중형급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레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개천절 오전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통과하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와 지리산 부근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부 지역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은 26도, 포항은 25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인 수요일과 개천절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24살짜리 남자가 81살 사촌과 결혼을 했는데 이를 두고 병역을 펴려는 수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픈 아내를 돌보는 경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이들의 사랑이 사시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자원 입대까지 하며 성실히 군 복무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들이 자랑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